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군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과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이 러시아군 차량을 도로에서 밀어내서 진흙탕에 빠뜨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시리아 주둔 미 육군이 시리아 동북부에서 러시아군 호송대의 진로를 막아섰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장갑차를 도로변의 진흙탕에 빠뜨렸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현지 시각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시리아 동북부 모처를 순찰을 하다가 관할 구역 밖으로 나온 러시아군의 병력 호송대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군 오시코시 MATV 장갑차 2대는 러시아 호송대 앞을 막아서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의 가즈 2975 소형 전술 차량과 BTR-80 장갑차는 미군 장갑차를 피해서 갓길로 통과하려 했지만 미군이 갓길까지 막아서며 도로변 진흙면으로 밀려났고, 결국 소형 전술 차량 2대와 BTR 장갑차 모두 진흙에 갇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카마즈 트럭을 동원해서 이들 차량들을 하나씩 견인해야 했는데요. 미군이 이들을 가로막음으로써 이 지역 일대 유전까지 손에 넣으려던 러시아군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수백 명의 미군과 시리아 민주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3건의 주요 충돌에서 러시아군은 모두 미군에게 밀려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군 MATV 장갑차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역이 이제 시리아 민주군과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 유전을 뺏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 우리 구역이야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보를 듣고 미군이 먼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막았어요. 도로를 막았는데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가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우리로 치면 농로쯤 되겠죠. 이 지역이 지금 농사 짓는 곳으로 좀 저는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로 치면 이제 이 농수로 같은 그런 곳이고, 그렇게 지금 MATV 장갑차가 막아졌고, 보시다시피 기관총은 딱 이제 후방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만약에 사격을 하면 자기네들도 응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 총구를 러시아군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그래 니들 막았어? 그럼 우리 못 갈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이 지역으로 우회를 해서 올리고 들어갔다가 그냥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가즈 소형 전술 차량하고, 그리고 BTR-80 러시아의 8륜형 그 장갑차죠. 이 차륜형 장갑차인데 이 세대가 여기 들어갔고, 또 나머지 이제 병력 수송 트럭이, 우리가 지금 5톤 트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은 놔두고, 크고 무겁고 이제 하니까 놔두고, 이 가볍고 포힐 드라이브고 또 그 8륜 드라이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장갑차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다운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군들 나와가지고 사진 보면 표정이 완전 정말 이 무슨 개구력이냐 하는 이제 그런 표정 가지고 있고, 미군들을 보고 아유 저 자식들 하고 이제 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장갑차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는 거 정말 굴욕적이죠. 자, 지난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러시아군하고 미군하고 순찰을 하다가 서로 마주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싸움을 했죠. 싸움을 했는데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1월 달에 또 만났는데 그때 역시 미군이 막아가지고 러시아군이 옆으로 우회하려고 하다가 애꿎은 시리아 민간인을 쳐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돈자가 되고 했는데, 3번의 이런 러시아군과 미군의 조우에서 계속 러시아군이 굴욕적으로 두들겨 맞고 또 굴욕적으로 빠지고 또 시리아 시민들 피해 입히고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져서 역시 러시아는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러시아 돈도 별로 없는데 괜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비용 자꾸 쓰지 말고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이 이겨서 기분 좋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지난해 기종이 최종 결정된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 초계기 P8이 포세이돈이 드디어 양산과 인도 일정이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에 납품하기 위한 제11차 로트의 P8A 해상 초계기 납품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3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11차 로트에는 미 해군용 8대, 뉴질랜드 공군용 4대, 그리고 우리 해군용 6대 등 총 18대의 기체가 포함됐는데요. 18대의 항공기 납품 가액은 15억 달러, 한화 1조 8,28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됐던 대당 4천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대당 2천억 원 수준의 6대를 계약했는데요. 미 해군과 뉴질랜드 공군의 물량과 함께 FMS 형식으로 구매를 하면서 일부 전자장비를 제거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잉이 이번에 밝힌 11차 물량은 미 해군이 발주한 127대의 P8 가운데 마지막 물량인데요. 우리 해군용 기체는 2022년에 롤아웃해서 2023년에 한국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P3C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성능의 포세이돈이 도입되면 우리 해군의 해양 초계 능력이 종래보다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P3C 오라이언 시대에서 이 P8 포세이돈 시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 최강의 해상 초계기, 대잠 초계기인데 여기에 사실 뭐 전자전 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원래 4천억 원인데 한 2천억 원 정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나라에 뭐 특별히 일부러 싸게 해줬을 리는 없고 2천억 원 상당의 뭔가를 제거했겠죠. 그게 이제 전자전 제모라든지 또 그 적외선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 적외선 미사일을 제밍하는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뭐 기존에 있는 플레어 뭐 이런 것들로 해결하겠다, 값싸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전자전 제모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가장 부족한 전력이 전자전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빼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아쉽고, 이 전자전 제모는 정말 현대전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FMS라고 해서 정부 대 정부 구매 방식인데, 이건 이제 미 해군이 구매를 하니까 그 구매를 하는데 우리 걸 얹어서 같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 해군이 구매하는 가격하고 똑같이 동맹국이니까 똑같이 구매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미 해군이 사서 자기네들 살 때 우리 거까지 같이 사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돈을 받고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이 이번 그 로트 11로 인해서 미 해군이 계약했던 것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미 해군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FMS 계약을 할 수 없고, 지금부터는 상업용 구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대규모 생산을 라인이 닫히고 난 상태에서 상업용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해군이 또 우리 군이 이 초계기, 해상 초계기, 대잠 초계기를 조금 더 구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빨리 계약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P8 포세이돈에 미군처럼 또는 이제 뭐 호주나 이런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처럼 그냥 쓰지 말고 LRASM, 대한미사일, 스텔스, 장거리,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 LRASM, 지금 현존 최강의 대한미사일을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포세이돈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으면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 주변국 군함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기 힘들게 되겠죠. 왜? LRASM이 있으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같이 좀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경두 장관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극동지역의 F-35 전투기 전력을 2배 이상으로 증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한 것은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가 일본 이와쿠니 항공기지에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를 추가 배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쿠니 항공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소식통과
일본 상공의 주요 군용기 항적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3월 11일부로 이와쿠니 기지에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가 추가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을 지원하는 제3 해병 원정군 소속의 제12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비행대에 이어서 한 개 F-35B 비행대가 추가로 배치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와쿠니에 배치된 F-35B 전투기 숫자는 12대에서 16대, 여기에서 24대에서 32대로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F-35B는 기본적으로 강습 상륙함을 거점으로 작전하는 전투기며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211 비행대를 수용할 여분의 강습 상륙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쿠니 기지에 전개하기 전에 211 비행대는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의 미라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미라마 기지 전개 직전에 미 삼함대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SX 강습 상륙함에서 갑판 및 항공 통제 인증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SX 전단의 동북아 추가 배치에 대비한 타전 조치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와쿠니 미 해병 항공대 기지죠. 어디 있냐면 히로시마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 해병 항공단이 있고 여기에 레이건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이제 호넷 전투기라든지 또 이 강습 상륙함에 들어가는 F-35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 주둔하고 있다가 거기서 정비 훈련하고 작전 나갈 때는 이제 여기에서 하늘 날아서 그 강습 상륙함이나 항공모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이 7함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121 항공단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211 항공단이 또 온 겁니다. F-35B 항공단이. 항공단 한 개는 16대가 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체 번호만 봤을 때는 제가 12대까지 확인을 했는데 16대가 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완편이 됐다라고 하면은 16대입니다. 그래서 12대에서 16대 정도가 기존에 있었고 또 추가로 12대에서 16대가 더 왔으니까 적으면 24대, 많으면 32대의 F-35가 일본에 온 것이죠. 이제 동부에 온 겁니다. 문제는 이 F-35는 강습 상륙함에 배치하는 겁니다. 왜냐? B타입이기, 수직이 착륙하는 B타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는 현재 121 항공단 외에 추가로 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이 왜 왔을까? SX 강습 상륙함이 지금 이제 동태평양 캘리포니아 앞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 SX가 지금 추가로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SX는 또 왜 올까? 아마 시어도어 루즈벨트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에 뭐 베트남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염병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지금 대폭 확산이 돼가지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내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괌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루즈벨트 함장은 제발 우리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보면 거의 이 전염병 초창기에 일본에 정박했던 크루즈선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면 크루즈선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크루즈선은 훨씬 더 선실이 많고 그렇게 해서 가족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룸이 있는데 여기는 대규모로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감염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지금 작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현재 그 핵폐기물 재처리 이 수리를 마치고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 없어요. 항공력을 가진 건 아메리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X를 여기에 보내서 아메리카와 함께 항모 역할을 좀 하라고 루즈벨트가 지금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SX를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F-35를 미리 보내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승조원들 빨리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동부아시아의 전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미군에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이 감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천공항이 이만큼 감동을 안겨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하나둘씩 국가가 마련해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탈리아에 있던 교민들이 인천공항의 전세기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는데 마스크를 하고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으며 감격에 찬 모습입니다. 교민, 유학생, 한국 주재원 등 우리 국민 309명은 밀라노 공항을 출발한 보잉 747기를 타고 오후 2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기준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동했으나 표정에는 안도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귀국한 이모 씨는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안심이라며 이탈리아에서 인천까지 편도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행기 표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다며 한국은 병원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점이 크게 안심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왔습니다. 5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김 씨, 홍 씨 부부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전세기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 공항을 주선하고 몇백 명을 태우고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더라 라고 정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실제 각 국가에서는 전세기는 고사하고 자국조차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교민을 대거 실어오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조차 더 이상 유럽에서는 국가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 유학 중에 귀국했다는 20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모두 관련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현재 자신들도 정부의 수칙을 이해한다며 임시생활 시설에서도 방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의 와이파이가 핸드폰에 뜨는 순간 울컥했다면서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최고임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도감을 준 적이 없었고 자신을 기다려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연신 인사를 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교민 26명이 한국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 임상우 대사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라크, 콩고 등 어려운 곳 근무를 많이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대피하게 됐다면서 정말 다행이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공항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며 귀국길에 안심하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교민들이 감정이 북받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도감도 있지만 현지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등 서러움도 동시에 느껴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는 소감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와 유럽 등에서는 한국인이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려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행을 서두르던 차에 더욱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정체상 이렇게 전세기를 활용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접근 불가능한 러시아에서는 교민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전세기를 파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이들이 31일간 의무적으로 집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강력한 법률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당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학생과 많은 교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회가 저절로 애국심이 나게 만든다며 한국이 나의 조국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뷰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것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는데 이후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비슷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진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두 방사포가 이름만 다른 같은 무기 체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9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6개의 발사관이 있는 사진을 30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합니다. 차륜형의 4개 발사관으로 지난해 8월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의 명칭이 유사해 혼선이 오면서 사진 조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이 30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의 크기가 발사관보다 큰 점, 이동형 발사 차량 주변의 먼지 발생이 뒤쪽에만 나타나 인위적인 점, 미사일의 화염 밝기가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사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무기 체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거의 사진 비율을 맞춰서 거의 동일한 두 개의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어떤 발사관의 길이라고 하죠. 발사관의 크기라든가 이 어떤 그 날아가는 그 비행체의 어떤 크기, 그다음 직경 이런 것이 거의 둘 다 유사합니다. 김 교수는 촬영 각도에 따라 미사일의 크기와 직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사진 조작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방사포의 발사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 기반이란 점을 감추려 했다면서 북한의 신종 무기는 4종이 아니라 3종일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을 바꿔 8월 24일에 시험 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한 거는 대부분 다 정상 탄도 궤적이고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한 거는 작년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사거리와 고도하고 유사하게 저각 궤적으로 발사한 거예요. 장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처럼 실패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발사 차량을 이용한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사진과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사진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만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등에 가해진 국제사회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 등에 인도적 지원을 제한한 상태라며 일부 제재 대상 국가 지도자들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1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이 요구한 제재 완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시리아, 쿠바, 러시아 등 8개국이 최근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제재 완화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특히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미국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건 역시 인도주의 물품을 제재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ther places, they are in fact American provisions. But in each of those, if you read them, it's quite on its face that these items aren't sanctioned.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돕겠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북한에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일부 제재 대상 국가들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Some of these countries continue to build bombs an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y, all the while their people are starving. So when they make the claim that, boy, they just don't have the money to feed their people, these are decisions that these people leaders have often mad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ose peoples. It's indeed. 폼페오 장관은 이런 비판을 하면서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들이 자국민을 해치는 결정을 하는 걸 보는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지도자들보다 해당 국민들을 더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